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85세 할머니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몸도 쇠약해지고 언제 세상을 떠나도 미련이 없을 정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남편과 함께 일군 작은 상가와 건물 한 채가 있어서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참 이상하게도 저는 사람 복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자식 중에 가장 유망했던 둘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70이 다 되어 가던 나이에 남편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막내 아들 하나만 남아서 저와 함께 살았지만 이 아이는 늘 속을 썩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막내 덕분에 좋은 인연이 생겼습니다. 딸처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손자들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으니 인생의 마지막에 인복이 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딸 같은 사람, 김미자에 대해 자랑하고 싶습니다. 미자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데 벌써 장사한 지 30년이 넘었답니다. 이제는 환갑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우리 미자는 음식을 참 잘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안에 있는 가게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학생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이 자주 찾아와서 그럭저럭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자의 남편은 당뇨로 몸이 좋지 않아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아들 셋이 제 몫을 톡톡히 하며 가게를 돕고 있습니다. 미자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 복은 있었다며 웃곤 합니다. 그 밥집 사장이 제 은인이자 딸 같은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 제 관상이 좋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외모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키도 작고 체격도 작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동글동글해지고 살이 붙으니 더 신경이 쓰였죠.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볼살이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김미자는 아직도 볼살이 통통해서 얼굴만 봐도 정말 복스럽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함께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실제로 저는 예전부터 먹는 걸 잘하는 편이었어요. 얼굴에 비해 입이 작아서 큰 밥숟가락을 쓸 때는 입을 참새처럼 크게 벌려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다고들 했어요. 남편도 제 먹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와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인상 덕분에 가난했던 친정을 벗어나 나름대로 팔자를 피웠죠. 물론 크게 윤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심이 좋아서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잘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니 자주 웃는 얼굴 덕에 마치 고사상에 올려놓은 웃는 돼지상처럼 변해갔어요. 젊은 시절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 얼굴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볼이 통통했던 저도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특히 남들은 50대가 되면 볼살이 꺼져가지만 저는 돌잡이 아이처럼 여전히 볼살이 귀엽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큰 슬픔을 겪으면서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비실비실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떠났고 자식 둘을 잃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덜한 것이 아닌데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저를 지탱해 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은 막내 아들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지 못했어요. 제가 원래 음식을 정성 들여 만드는 걸 좋아하고 단 음식을 즐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로 고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가족력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의 동시에 떠나보냈는데 두 분 다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부모님을 떠올리면 늘 무기력하게 말수가 적으시고 눈도 침침하셔서 행동이 느리셨습니다. 항상 피곤해 지쳐 보이셨는데 아무래도 두 분 다 당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증상들이 당뇨 때문이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갈증을 자주 느끼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걸 보고 검사를 받아보니 심하진 않았지만 당뇨 초기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약을 먹고 식이 조절을 하면서 멀쩡해졌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늘 당부했어요. 너희가 가족력이 있으니 앞으로도 당뇨를 조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결국 이 말도 소용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당뇨가 아닌 다른 이유로 떠나보내야 했으니까요. 막내 아들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무책임하게 살더니 지금은 여기저기 여자 집에 기웃거리며 지냅니다. 중간중간 저에게 돈을 타러 오지만 그 아이는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입니다. 저와 막내 아들만 남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보나마나 저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둘 게 뻔하지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조미료나 소금, 설탕을 줄이고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살아서 나 아프면 돌보지도 않을 막내 아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바로 김미잔의 가게였습니다. 미잔의 가게 음식은 처음 먹을 때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먹고 나면 속이 참 편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미자네처럼 조미료를 덜 쓰고 직접 장아찌를 담그는 곳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요. 그런데 미자네 가게는 정말로 조미료를 쓰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지 속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미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미자의 남편도 당뇨가 심해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하더군요. 과부의 사정을 호라비가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미자네 가족을 특별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가며 미자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만 가게에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일일이 그 속사정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참 사람 됐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미자가 열심히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줘도 학생들은 가게를 나서자마자 탄산음료를 마시며 그 노력을 허사로 만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집밥처럼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는 학생들을 보며 뿌듯해하는 미자의 모습을 보면 저도 흐뭇해집니다.
미자의 가게는 큰 돈을 버는 장사가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남편이 아프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로 힘들어지다 보니 결국 10년 만에 집을 줄이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미자의 인연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도 자식을 셋 키워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먹는지 잘 압니다. 하물며 아들 셋을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아들들은 밥을 정말 많이 먹어요. 한창 자랄 때는 양푼에 계란 10개를 후라이에서 밥 한 솥을 비벼 먹고도 한두 시간 후면 배고프다며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하죠. 게다가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미자네 집은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자가 궁금해서 새로 생긴 정육식당에서 반값 세일을 할 때 고기를 잔뜩 사다 먹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참 많이 웃었습니다. 미자는 돼지고기 목살을 보통 2, 3일에 30kg씩 쓰면서 제육볶음을 만드는데 그날은 아들들에게 배 터지게 먹여주겠다고 같은 값에 60kg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 30kg를 다 먹고도 허전하다고 해서 미자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혀를 내두르며 웃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늘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고생이 많구나 싶었어요. 미자는 제 막내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나이였지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죽은 제 딸 생각이 나서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생김새로 보면 그렇게 많이 먹을 것처럼 안 생겼는데 어찌나 먹는지 정말 집기둥 뿌리째 뽑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휴, 그래도 다 키워놓고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늦은 밤에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남자들답게 나서서 진상 부리는 손님을 쫓아내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시키지도 않아도 홀 청소를 도와주곤 해요. 문제는 집을 구할 때예요. 아들만 셋이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시끄럽게 굴고 집을 망가뜨릴까봐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집주인들은 고개를 저어요. 차라리 단독주택에서 살면 좋겠지만 아파트는 꿈도 못 꿉니다. 아이들 많다고 눈치를 줘요? 요즘에도 그런 집주인이 있어? 참 못된 사람이네. 저라도 꺼릴 것 같긴 해요. 애들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요. 그냥 제가 괜히 신경 쓰이는 걸지도 모르죠. 뭐 잘 알아보면 되겠죠. 빌라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꼭대기층에 같이 살아서 더 신경 쓰나 봐요. 나라면 아이들 많아서 든든할 것 같은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밑에 집이 비었는데 좁아서 마음에 안 들겠지? 혹시라도 집 못 구하면 연락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곧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좋은 집을 구했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내려갔더니 돈도 넉넉하지 않고 사람들의 냉정한 태도에 지쳐있던 미자가 그곳에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인연이라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집을 찾느라 지쳐 주눅이 들어 보였지만 다른 집들보다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사실 부동산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입주자가 아들만 셋이라 저보고 괜찮냐며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먼저 물어보길래 제가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때 미자구나 느낌이 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아이들 학교와도 가깝고 미자가 운영하는 10평 남짓한 백반집과도 가까웠거든요. 게다가 제가 가끔 밥을 먹으러 갔던 그 딸 닮은 여사장이 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집이 바로 미자네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스스로 상관없다고 대답했던 제가 참 대견하더군요. 난 또 누군가 했더니 대한민국 밥상 사장님네였네. 나 기억해요.
가끔씩 밥 먹으러 갔었잖아. 하긴 우르르 때로 가서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 우리 금반지게 모임에 딸려서 갔었는데 그때 우리 집 비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아들 셋이야? 금메달 3개나 땄구만. 뭘 걱정해서 괜찮냐고 물었대. 어머, 아주머니셨군요. 그때 집주인들이 보지도 않고 아들만 셋이라고 집을 시끄럽게 하고 망가뜨린다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큰아들이 성격이 깔끔해서 동생들도 주변을 잘 정리해요. 그리고 애아빠도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발도 쿵쿵 찢고 다니지도 않아요. 맞아. 남편이 당뇨 때문에 혼자 고생한다고 했었지. 내가 그때 딸 생각나서 참 짠했어. 얘 특별히 큰 병은 없지만 당뇨 때문에 맨날 기운이 없어요. 그래도 다른 합병증은 없으니 다행이긴 하죠. 하지만 자꾸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다고 해서 그냥 쉬라고 했어요.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백반집을 차린 이유도 아이들이 워낙 먹성이 좋아서 밖에서 이것저것 군것질을 많이 하니까 집밥을 먹이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반찬은 가게에서 만들 때 함께 만들어서 우리 가족도 같이 먹거든요. 아, 그래서 속이 편했구나. 나도 그래. 우리 모임 사람들이 거기서 밥 한 공기 다 먹고 오는데도 속이 편하다고 하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연구를 정말 많이 했나 보네. 아무튼 걱정 말고 이사해요. 내가 월세 10만 원 더 깎아줄게. 나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 막 도와주고 싶거든. 대신 나 식당 가면 좀 챙겨줘요. 혼자 가기 좀 그래서 못 간 적도 많았거든. 어머, 그냥 들어오시지 왜.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동네 아줌씨들이나 학생들이 때로 몰려가잖아. 혼자 가는 나보다 그런 손님들을 더 반가워할 것 같아서.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쉬는 테이블은 항상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아들만 셋이라는 것도 듬직하니 좋다는 제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던 비자는 내가 월세를 깎아주자 새벽같이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몇 가지를 따로 준비해 아이들을 시켜 우리 집에 종종 보내주곤 했습니다. 정말 미자네 아이들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거의 홀로 남겨져 살아가던 제게 이 아이들은 정말 선물 같은 존재였죠. 제 큰아들은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해서 잘 살다가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 둘을 잃고 남편마저 떠난 후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저에게 미자네 아이들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자네 아이들은 제 지난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상처 하나 없이 맑고 친절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고맙고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다른 집들을 질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70이 가까워져서 이런 일을 겪으니 화를 내거나 질투할 힘조차 없더군요. 게다가 막내 아들은 형과 누나를 잃고도 슬퍼하기는커녕 돈 내놓으라고 하며 며느리와 사이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뜯어내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며 나서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억울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었죠.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겨진 애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막내 아들 때문에 결국 손주들과도 연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막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어지는 줄초상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나 있었어요. 스스로 상주라고 나서더니 초상 치르는 데 드는 모든 물품을 쓸데없다며 다 후려치고 좋아하며 수이며 모든 것을 가장 싼 것으로 맞췄어요. 물론 이 녀석이 그렇게 알뜰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 뿐이었어요. 가게 하나 차려주었더니 운영은 직원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사장이라고 며느리와 함께 돈 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손주들도 돈만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집에 찾아오면 대놓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돈만 생각하는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 아들네를 보다가 미전의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반찬으로 호박전을 보내주길래 제가 용돈을 쥐어주었더니 미자의 아들은 엄마한테 혼난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기어이 쥐어주었어요. 그 신랑이 자체가 얼마나 귀엽고 예쁘던지요. 결국 돈을 받고는 해벌쭉 웃는 모습도 어린아이답고 그래서인지 친손자보다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착한 마음에 준 것이니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속 썩이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에 찰떡같이 대답하고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군요. 보통은 자식을 잃으면 맥이 풀리거나 심통이 나서 남이 자식을 잘 키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이기도 하는데 미자는 제게 그 아픔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곱게 마음을 쓸 수 있냐며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 더 저를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말할 때는 순간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새빵살이들은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아주머니 덕분에 집도 얻고 더 큰 가게로 가게세는 그대로 옮기고 살림도 나아졌으니 저에게는 아주머니가 은인 같은 분이에요. 뭘 그런 소리를 해. 서로 다 아는 처지에. 그냥 너희가 예뻐서 그런 거야. 열심히 예쁘게들 살아서. 내가 디딤돌 하나 놔주면 확 피어날 것 같고 말이야. 애들이야 지 이쁨 지들이 받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윗집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니 돌아가셔서도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피는 안 섞였어도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라고 하면서 저나 남편에게는 애교를 부리지 않던 아이들이 아주머니한테는 애교를 부리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참, 아이들이 아주머니 아드님이 오고 가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저도 자식 2분을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암튼 그때 아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에그 그랬구나. 애들한테 괜한 모습을 보여줬네. 하여간 그놈이 그렇다니까. 그 말을 하면서 얼굴이 빨개졌고 말문을 흐지부지 닫았어요. 솔직히 조금 창피했거든요. 기대도 안 했지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막내 아들이 남편이 죽고 나서는 엄청난 효자가 되었거든요. 그 한 번을 안 들여다보던 막내 아들이 돈 필요할 때마다 저를 그렇게 찾아왔어요. 언젠가 찾아와 돈 달라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위층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달려 올라왔더군요. 아들은 돈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제가 저번에 가져간 돈은 어쩌고 또 달라 하냐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가만히 밖에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악을 쓰다가 숨겨둔 돈을 찾아내고는 휑하니 가버렸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고 미자가 그럼 너희가 더 잘 챙겨드려라 라고 했답니다. 이러니 아래층 세입자가 아들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도 뭐 하나 가져다 주려고 미자네 집에 갔다가
처음엔 그 남편이 마냥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자에게 미안하다고 가게에서 쓸 나물이나 양념 재료를 꼼꼼히 다듬고 있더군요. 우리는 둘이 앉아서 멸치똥도 따고 나물도 다듬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는 저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주었어요. 미자가 자기 친정엄마에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어머니 소리 한 번을 안 했던 사람이 웬일이냐며 신기했죠. 하지만 미자는 저에게 늘 말조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매번 반찬을 받을 때 부담을 느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말로는 나 나중에 가면 챙겨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반지계 모임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친구들이 나를 핑계로 빌붙고 진상짓 할까봐 미리 선을 긋는 게 좋더라고요. 다들 듣는 데서 우리는 따박따박 월세 받고 돈 주고 사먹는 사이라며 정없는 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깊은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이 안 갈 수 있겠어요. 미자가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미자와 그 가족을 챙기게 되었어요. 죽은 딸과 아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나름 물심양면으로 도우려 노력했죠. 특히 미자네와 깊이 엮이게 된 건 10년 전쯤 아래층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큰아들이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턱을 바닥에 찍고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오다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슬리퍼가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던 겁니다. 항상 조심조심 다녔는데 안 될 때는 집안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는 법이더군요.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자 미자네 아이들은 또 내 막내 아들이 돈 달라고 찾아왔나 보다 하고 황급히 뛰어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소리가 없으니 급히 119에 신고하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왔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고 슬리퍼는 멀리 나뒹굴어 있었으니 미자네 아이들은 바로 구급차를 불러 저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덕분에 저는 금방 의식을 되찾았지만 병원에서 제 상태가 수상하다는 눈치가 보였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피를 뽑고 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 결과를 듣고 보니 글쎄 제가 혈액암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75세였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고 겁이 나잖아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아들 연락처를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속사정을 모르고 아들한테 알릴 필요 없다며 가르쳐주지 않았죠.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으시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전화번호부에 아드님 번호가 있나요? 그놈은 뭐하러? 그냥 약종 바르고 나가면 될 일을 가지고 소란을 떨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면 나을 테니 집에 가자, 영승아. 여기 침대도 딱딱하고 불편해. 응? 그리고 네 엄마는 뭐하러 불렀어? 바쁜 사람을. 노인네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뭘 큰일이라고. 너도 이제 어서 가고 영승이 너는 퇴원 수속 좀 해달라고 해. 퇴원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해요, 아주머니. 번호를 가르쳐 주셔야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에이, 그놈 불러봤자 소용없지. 번호는 내 전화기에 저장돼 있을 거야. 여기서만 만나게 하고 퇴원 수속만 밟게 해줘. 집이 비었다는 걸 알면 그놈이 또 뭐 털어갈까봐 겁나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눈 좀 붙이세요. 그렇게 여사장이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큰일은 아니니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대요. 그런데 아들은 바쁘니 전화로 이야기하라며 시간을 끌다가
밤 늦게야 술 냄새를 풍기며 겨우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대도 안 했지만 여사장네 가족들은 어찌 이럴 수 있냐며 많이 화를 냈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지요. 막내 아들은 남의 일처럼 심드렁하게 듣고 있다가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듣자 순간 눈이 반짝였다고 하네요. 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생각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를 왜 부른 거예요? 치료하라고요? 암을 어떻게 고쳐요?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일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사람 불러내요? 엄마는 집에 간다고 하죠? 그럼 퇴원시킬게요. 그건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야죠. 그래도 아드님이 직접 듣고 입원할지 통원 치료할지 결정을 하셔야죠. 암이라고 해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무서워할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필요한 조치는 해야죠. 당장 할머니께는 저희가 아무 말도 안 드렸으니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를 하실지 결정하세요. 암이면 그냥 갈날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날 왜 부른 거냐고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일로 바쁜 사람을 부르지 마세요. 아저씨, 할머니 아들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모르시니까 그렇지. 암이라는 걸 알면 치료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네 할머니도 암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잘만 치료하면 오래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아저씨가 돈도 가져가더니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요? 아줌마 애들이에요? 참 잘 키웠네요. 이것들이 건방지게 어디 어른들 일에 끼어들고 말대답을 해? 새빵 사는 주제에 방 빼고 싶어요? 어디서 나대는 거야 정말? 아니,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며 가며 할머니와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셨으니까요. 암이면 끝난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됐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있어요? 병실에 올라가긴 했어요. 아직 입원 조치는 안 한 거죠? 몇 인실 잡았어요? 자기 돈 아니라고 막 1인실 잡은 거 아니에요? 뭐요? 4인실? 영락 없네. 아니, 차라리 8인실 잡아주면 다른 사람들과 얘기나 하면서 덜 심심할 텐데 뭐하러. 하여간 이렇게 남들은 티가 난다니까. 또 자식이 나서야지.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보세요. 엄마 보험 들어둔 게 있을지 모르겠네. 아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느껴졌고 그 모습을 본 아래층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집에 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 군대 마지막 휴가 중이었던 아래층 큰아들이 시간이 많았던 덕에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제 상태를 살펴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고맙던지요. 사실 아래층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아들이 대뜸 저보고 아민이 갈 준비나 하라고 그리 말하고 횡하니 가버렸을 때 겁이 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 이 나이에 죽음이란 게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왠지 분하기도 했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났어요. 그때 죽은 아이들 생각이 간절하게 나더군요.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 깨보니 아침이 되어도 아들 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버려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참에 아래층 사장 미자와 큰아들이 아침 식사 시간에 와서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깔깔한 입맛에도 한 공기 뚝딱 다 먹어버렸답니다. 사실 밤사이에 저는 치료고 뭐고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아들을 떠올리니 묘하게도 생의 의욕이 생기더군요. 낮에도 밤에도 할머니 혼자 덩그러니 있을 게 뻔해서 찾아왔다는 비자네는 간호사에게 물어보고 아들이 얼굴만 보이고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울컥해서 한 소리씩 했어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게다가 설마 했더니만 대뜸 저에게 암이라고 말한 아들의 태도에 혀를 찼어요. 저 역시도 혈액암이란 병이 어떤 건지 몰라 겁이 났고 사실 그 순간 살기를 포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전의 아이들이 식판을 챙겨와서 한 숟가락씩 입에 떠넣어 주니 죽을 몸에 뭐하러 먹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냥 조용히 있어도 배부르게 먹게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전 제가 쓰러졌을 때 아래층 가족들은 정성껏 저를 간호하고 보호해 주었어요. 아들의 행동에 속상했던 건지 그들은 수시로 병원에 찾아왔고 미자는 가게 문까지 닫고 매일같이 저를 간호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오래 살아야죠. 미자네 집이며 가게가 다 제가 있기에 안정적인 건데 내가 죽으면 보나마나 아들이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쫓아낼 게 뻔하니 고마운 마음만큼 더 오래 살아야 했어요. 웃긴 건 처음 혈액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흔한 병이라고 하더군요. 수술도 필요 없이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치료가 된다고요. 물론 이 병이 자꾸 재발해서 문제지만 치료를 받으면 5년 생존율이 90%라 하더군요. 치료 후에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약값이 비싼 것이 흠이었지만 아래층 가족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집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를 잘 받으세요 라고요. 이렇게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좋다는 항암제를 맞았는데 다행히도 반응이 좋아서 왠지 희망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괜히 고생하지 말고 좋은 곳을 구했으니 거기 가서 편히 지내세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속셈이었죠. 지가 모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아들의 태도로 봐서는 저를 요양병원에 처박을 계획이 뻔했거든요. 아들은 병원비를 위해 통장과 문서를 넘기라고 하더군요. 시설이 좋은 곳이라며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기는 어렵고 제 재산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엄마, 내가 잘 알아봤는데 그 병원이 정말 잘해요. 노인 전문이라서 항암 치료도 받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시면 돼요. 굉장히 비싼 병원이에요. 싫다. 나는 그냥 여기서 치료받고 집에서 통원할 거야. 왜 내 집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가야 해? 비싼 돈 들여서?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요? 설마 우리 집사람한테 간호받으려고요? 엄마, 우리 바빠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게 속 편해요. 암 환자 돌보는 게 장난도 아니고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봐. 입 대빨 나와서 그러지 말고 치료받고 통원하면서 약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 누가 그래요? 의사요? 늙은이들한테 괜히 희망 주면서 돈 벌려고 이 약 저 약 다 파는 거야. 그런 병원 의사들 다 그래. 돈 벌려고 노인들한테 약 팔아먹으려고 눈이 벌게졌어. 그냥 간호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귀찮게 하지 마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결국 이런 병원은 보호자 말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지자 밤에 간호를 하러 온 미자가 왜 그러세요? 아드님 오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다른 좋은 병원이 있다고 거기로 가라고 한다. 아무래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인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미자는 거기로 가실 거냐? 통원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나서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마침 아들이 집에 와서 이리저리 뒤지는 소리가 나자 아래층 가족들이 우르르 올라와 한바탕 했답니다. 미자는 주인집 할머니가 항암 치료도 잘 받고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왜 굳이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냐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바로 너네가 뭔데 시비냐 그러며 맞받아 쳤죠. 이건 또 뭐야? 어디서 새빵 사는 사람들이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 거기다 아줌마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니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 해? 할머니가 치매도 아니고 정신이 또렷하신 분인데 다른 곳에 가시면 오히려 병이 더 나빠져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통원 치료를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맞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남은 자식이신데. 뭐? 하나 남은 자식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내가 형제들을 죽였어? 그 사람들 다 자기 명대로 간 건데 왜 그 짐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그래서 니들이 돌볼 거야? 우리 엄마 몰라서 그래? 안 봐도 뻔하지. 오라가라 통원치료 다닌다고 나를 얼마나 귀찮게 만들지. 이제 와서 효도 받는다면서 눈물 콧물 다 쥐어짜겠지. 나는 그런 심파극 찍기 싫어. 그쪽이나 나나 50 넘어서 내가 늙어가면 부모 생각 안 하던 사람도 짠하니 효자 되더구만. 사장님은 어째 그래요? 그러지 말고 주인 할머니 뜻대로 여기 집에서 살다 가시게 해드리세요. 우리가 모시고 병원도 가고 끼니도 챙겨 드릴 테니까요. 네? 이것들 봐라. 돈 냄새 맡았구나. 하여간 없는 사람들이 음흉하기는 그 핑계로 얼마나 뜯어갈 작정인데 내가 니들 입에 그걸 홀랑 털어넣게 만들 줄 알아?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식당에 방송국 뉴스 PD 있는데 망신 한번 줄까요? 치료받겠다는 혈액암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아들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도 장사하시니 이런 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아시겠죠? 저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사람 아니에요. 평소에 잘하던 자식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돈 달라고 할 때 말고 명절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어요? 차로 10분 거리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보이시죠? 이런 어디 감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보자고. 어디서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서 아들을 몰아내려 해? 너희가 더 못된 거 아니야? 돈 탐나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제가 치료받는 3주 동안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아들 대신에 아래층 미잔의 큰아들이 저를 돌봐주었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집 건물을 팔려고 했고 미자 부부와 투닥거리면서 가게를 빼라는 이야기까지 오갔어요. 결국 미잔의 손님이라는 방송국 PD가 아들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려고 인터뷰 요청을 하자 아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 할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아들이니 재산이 무엇인지만 알려달라며 손을 털고 갔어요. 대신 아들은 저에게 병원비나 수발을 자기나 며느리에게 바라지 말고 집과 상과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여기 잘 읽어보고 지장 꽉 찍어요. 이건 엄마 재산에 대해 서류 떼어볼 때 필요한 위임장이니까 지장하고 사인하세요. 그리고 병원비 말고 통장에서 돈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건물에 손대면 바로 요양원에 보낼 테니까 어디 아프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언제 너를 귀찮게 한 적 있니? 새삼스럽게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그런데 너도 50이 넘었잖아. 병원 온 김에 너도 한번 암 검사 좀 받아보는 게 어때?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바로 네 생각부터 나더라. 부모 자식 간의 체질이 닮질 않겠니?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다 하네. 엄마는 내가 암 걸리길 바라는 거예요? 자식 둘 잃고 나까지 보내고 싶은 거야? 마음 좀 곧게 써요. 아니, 혹시 나 닮아서 아플까봐 하는 소리였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엄마 자식도 아버지 자식도 아니었으니까. 형이랑 누나가 죽었을 때 나한테 잘해주겠거니 했지만 그 두 사람 없어지고 나서도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어요? 유학 보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해도 돈 안 준 건 엄마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결사 반대했던 것도.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됐고 엄마 알아서 하세요. 내 돈에 손대지 마요. 엄마가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돈은 내 거인 거 알죠?
정 고맙다면 아랫집에 병원 오갈 때마다 2, 3만 원씩 쥐어줘요. 그 이상 돈이 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요양원에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답니다. 막내 이놈은 4배로 낳았지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남편이나 저 그리고 죽은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가끔 참관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불려갈 일이 없었는데 막내 때문에 저는 학교 문턱이 닳도록 불려가 학부모와 선생님께 빌어야 했습니다. 친구를 때리고 돈을 빼앗는가 하면 공부도 지질이 안 해서 기대할 수 없는 아이였죠. 그런 녀석이 시험 시간에 컨닝하다 걸려 불려갔는데 유학을 가겠다고 했으니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늘 끝에서 1, 2등을 다투는 성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형과 누나가 죽었는데도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먹였죠. 20살 되자마자 저보다 10살 많은 애 3 딸린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얼굴을 보여주는데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의 여자를 데려와서는 결혼하겠다며 그 여자의 남편에게 줄 돈을 우리 보고 달라고 하더군요. 어느 부모가 그런 걸 선선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들이 데려온 여자의 2 아이는 전 남편 아이들이고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셋째 아이가 100일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들보다 10살이나 많았던 사람이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따라 나서니 정말 황당했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둘러보면서 학가에서 우리를 모시겠다고 하니 그때는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물론 지금 같이 사는 며느리도 우리는 결혼식 당일이나 처음 봤고 과거가 심상찮아 보였어요. 그 며느리의 친구들이라고 온 여자들도 외모와 화장 차림새가 요란했는데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도 아들 부부는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바람을 피우고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며느리는 처음 인사 왔을 때 우리가 직업을 물어봤다고 기분이 상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한 번 찾아오지 않았고 아들은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친아들보다도 제가 쓰러졌을 때 정성껏 간호하고 도와준 아래층 가족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그저 자식이라는 허울만 남은 친아들은 저에게 빚쟁이처럼 보였거든요. 아마도 녀석은 제가 얼른 죽기를 바랬겠지만 저는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먼저 간 남편과 아들이 없는 것처럼 약도 제 몸에 잘 맞았고 무엇보다 아래층 세입자인 미자 사장이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살이 찌면 더 오래 산다고 무조건 밥을 잘 먹고 체중을 늘리라고 저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가끔 몇만 원이라도 쥐어주려 하면 한사코 싫다고 했어요. 집주인과 가게 주인이 바뀌면 골치 아프다며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는 제가 꼭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예쁘던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울컥해져서 저를 위해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찾아온 아래층 식구들에게 덕담을 하며 오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먹고 치료도 받았지요. 그렇게 1년쯤 지나 암세포는 어느 정도 잡히고 꾸준히 관리하라는 말에 따라 약과 영양제를 먹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통장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돈이 오고 갈 때마다 아들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갔어요. 그 아들은 결국 천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만 보면 돈을 찾던 아들이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더니 저를 비웃더니만 결국 암에 걸린 겁니다. 혈액암은 아니었지만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희귀한 암이었고 이미 말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며느리는
한 살림을 챙겨 이혼하고 소식이 끊겼어요. 저는 아들에게 같이 치료를 받자고 했지만 아들은 답답하다며 혼자 지냈고, 그러다 술을 진탕 마시고 알코올성 치매까지 얻게 되어 속을 썩였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아들은 결국 남은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암은 암대로 퍼져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식은 자식이지요.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한 아들이었지만 결국 아픈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복잡했어요. 사실세 모두를 앞세우는 내 신세가 처량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았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사는 것을 포기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미자네 가족이 저를 버리지 않고 들락날락하면서 챙겨주고 거실에 우르르 모여서 같이 자주니 나쁜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원수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라도 그 돈을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혹시 아들이 조금이라도 차도가 생길까 싶어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재산을 탐내던 아들은 결국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떠날 것 같아서 좋은 약 쓰고 편하게 가라며 병원비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우리 아래층 미자네 식구들에게도 인생 활짝 피게 도와줬어요. 사실 제가 죽으면 재산은 친정 식구들에게 돌아가겠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언니, 동생, 오빠네는 제가 자식을 잃고 난 이후로 거리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 휴가 나와서 저를 간호해준 미자네 큰아들을 제 양자로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인데 지금도 한결같이 저를 잘 챙겨줘요. 심지어 아들이 입원해 있던 호스피스 병동에도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형이라고 챙기면서 좋은 약 처방을 부탁하고 진통제도 신경 써달라고 의사들에게 부탁하곤 했답니다. 피도 안 섞인 동생 덕분에 제 아들은 그래도 꽤 편하게 지내다가 결국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양자로 드린 미자네 큰아들이 상주 역할을 했어요. 당시 며느리는 소식조차 없었고 연락도 끊겨 손자들과도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나중에 보니 며느리가 필리핀으로 가버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저도 미자네가 없었더라면 정말 쓸쓸하게 떠날 뻔했죠. 아들이 살아있을 때 어찌나 고약스럽게 굴었는지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부고를 알려도 찾아오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결국 제 양자 친구들하고 미자네 손님들 덕분에 장례식이 북적거렸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이제 제 삶도 더 이상 후회 없이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신세를 졌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어졌고 결국 상가 건물을 팔아서 미자네 가족에게 근사한 한정식 식당을 하나 내줬습니다. 미자 사장의 밥은 한때 죽어가던 저를 다시 살린 음식이었거든요. 혼자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미안해서 이왕 물려줄 재산이라면 아픈 사람들도 함께 살리는 데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빨리 그 식당을 차려주게 되었어요. 지금도 미자의 남편은 집에서 나물거리를 손수 다듬고 있고 저는 옆에서 그 일을 돕고 도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도 말짱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게다가 제 손자 같던 양자도 착한 마누라를 얻어 함께 식당 일을 하면서 돌아온 이야기를 풀어놓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막내 그놈도 이 사람들의 반이라도 닮았더라면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그 애가 제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것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놈 생각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분도 좋아요.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합니다. 딱 5년만 더 살다 가자라고 말이죠. 이게 너무 과한 욕심인 건지. 하지만 좋은 생각만 하고 웃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죽은 두 아들과 남편, 그리고 그 못된 막내를 만날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막내 놈을 호되게 혼내줄 겁니다. 너는 심보를 그리 못되게 써서 결국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곤 안아줄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